출구 없는 세계, 카프카의 심판. 사후에 발표된 소설 소송, 심판은 다양한 버전의 영화로도 소개되어 카프카의 작품 중에서 가장 대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 구조적 출구 부재.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구조가 카프카 문학의 특징이라면 소송은 그러한 공간의 잔인하고 끈질긴 면을 차례로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 요세프 K는 자신을 올가맨 소송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끝내 처형장에서 개처럼 죽는다. 카프카의 허구 공간은 개인과 외부 세계라는 제도권의 만남으로 시작되어 개인이 소외를 느끼며 그 제도권과 투쟁하는 것을 기본 도식으로 하고 있다. 카프카는 자본주의의 특징을 온갖 방향에 대한 종속으로 진단한 적이 있는데 소외된 개체의 투쟁은 그런 점에서 현대인의 생존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는 인간의 실존을 입구의 빛도 출구의 빛도 보이지 않는 터널의 한가운데에 멈춰버린 기차 승객의 상황에 비유한다. 그 세계는 낯선 도시에서 시간에 쫓기며 헤매던 사람이 경찰관을 만났을 때 포기하라는 말을 듣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비인간적인 환경과 마주친 주인공은 그 세계와 투쟁하는 동시에 그곳에 수용되려는 반대 감정, 즉 앰비밸런스의 태도를 지님으로써 출구부재는 카프카의 허구 공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 은행 지배인 요제프 K는 30회 생일날 아침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체포당한다. 체포는 되었지만 일상생활은 이어갈 수 있는 이상한 형태였다. 요제프 K는 체포 시에 당이 어질러진 것을 옆방의 뷰르스트노 양에게 사과하며 공격적인 애무를 한다. 그러다 법정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고 법정에 가서는 자신을 변호하며 법정을 마음껏 야유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받을 신문의 배후에는 커다란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매수할 수 있는 감시인이나 목매한 감독, 그리고 좋게 말해서 경선한 예심판사가 고용살이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상급 재판관들이나 최고 재판관들, 아울러 수많은 조수, 서기, 경비원, 그 밖에 사형 집행인들까지 고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고 무의미하고 소용도 없는 재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관리들이 급도로 부패한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법정은 온갖 불투명한 것 투성이로 몇 시에 오라는 것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고 막상 찾아가 보아도 어둡고 답답한 것이 마치 미로와 같다. 요제프 K는 체포당국과 접촉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실패하고 만다. 또한 소송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법정에 관계되는 여인들, 법정 소속 화가, 변호사, 교도신부 등 법정 주변의 사람을 만나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30일의 생일 전날 밤에 찾아온 사형 집행인들에게 채석장으로 끌려가 아무런 절차도 없이 살해당한다. 이 작품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요제프 K는 과연 유죄인가 하는 것이다. 그는 시종일관 자신의 죄를 부인한다. 오히려 법정에 가서는 죄는 이 조직과 고관들에게 있다 고까지 항변한다. 하지만 죄를 부인하면 할수록 그는 죄의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시인하는 글만이 소송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는 암시가 주어진다. 말하자면 부인 유죄, 시인 무죄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셈이다. 법정 세계의 인물들 중 어느 누구도
유죄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오직 주인공 자신의 법에 대한 무지와 죄의 부인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요제프 K가 유죄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타인을 수단화한다. 여자도 애정의 대상이 아닌 도구로 사용한다. 더욱이 소송을 위해 매수를 하려는 의도까지 노출한다. 둘, 윤리적 출구부재. 하지만 의식 속의 행동과는 달리 무의식적인 반응에서는 죄를 부인하지 못하는 제스처를 보여준다. 요제프 K는 아는 검사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기피하고 검사와의 요트놀이도 거절하며 마지막 장에서 사형 집행인들이 방문할 때는 미리 예고가 없었는데도 마치 기다린 듯이 검은 예복을 입고 대기하는 형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당분한다는 연락이 없었는데도 K는 그들과 같이 검은 옷을 입고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손에 꼭 들어맞는 장갑을 조금씩 밀어 올리며 마치 손님을 기다리는 듯한 태도였다. 카프카의 일기에서는 요제프 K를 유죄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소송이 펠리체 바우어와 파혼한 직후에 쓰였고 카프카가 파혼에 대해 죄의식을 느꼈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카프카는 요제프 K가 31회 생일 전날 처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31회 생일 전날 파혼을 결심하며 파혼이 이루어진 베를린의 호텔방을 법정이라고까지 표현한 바 있다. 요컨대 예술가로서의 순수 세계를 지키기 위해 결혼을 포기했지만 이것은 동시에 외부 세계, 즉 사회적 본분에 대한 죄의식을 낳는 결과가 되고 만다. 따라서 작가 자신이 언급하는 요제프 K의 유죄나 작품 내에서 거론되는 죄 모두 현실적인 형사소송의 죄가 아니라 윤리적인 죄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의 죄가 자아분열에 따른 내면의 반영에 기초한다는 전제에서 자의식 역시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때 관심은 그를 체포하고 처형하는 법정의 정체로 향하게 된다. 법정은 정체가 불투명하고 확인되는 면모는 여러 가지로 희극적이다. 다만 문제는 이 희극성이 웃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카프카에게서의 희극성은 검은 유머라는 지적대로 갑자기 웃음을 정지시키고 싸늘한 침묵이나 잔인한 공포를 유발하는데 법정 세계 역시 우스꽝스런 겉모습과는 달리 시종 숨막힐 정도로 피고의 목을 조여오는 잔인한 본질을 노출한다. 피고에게 재판 시기나 장소도 알려주지 않을 만큼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어두컴컴하고 연기와 먼지로 가득 차 피고에게 호흡장애와 현기증을 안겨주며 결정적인 권한이 있는 최고 재판소는 일체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법정에서 피고가 느끼는 것은 뱃멀미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출구부재의 인식이다. 그러므로 검은 유머는 웃음이 아니라 웃음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법정의 특성 하나하나는 우스꽝스러우면서 동시에 끔찍한 속성을 보여준다. 법정의 모습은 끔찍하다는 점에서 희극성이, 우스꽝스러운 겉모습에서 비극성이 부인된다. 따라서 K를 체포하는 법정 당국의 정체는 불투명한 가운데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이며 여러 가지 점에서 죄를 다룰 자격이 없는 우스꽝스런 모습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권력과 잔인함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접근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와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한다. 카프카의 작품이 대개 그렇듯이 K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들과의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소통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셋, 앰비밸런스의 덫. 출구부재의 환경은 법정뿐만 아니라 K 자신의 내면에도 있음이 드러난다. 그는 우선 자신을 체포한 당국과 투쟁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당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함으로써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준다. 또 의식적으로는 무죄라고 주장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죄인처럼 행동한다. 여러 가지 정황에서 K의 윤리상의 죄가 드러나는 사실을 볼 때 정상을 벗어나고 우스꽝스럽게까지 한 법정 역시 실제의 법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이 사회 속에 투영된 자신의 생존 방식을 보는 K의 자의식의 반영이라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부재의 환경은 법정이 지닌 냉혹함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반되는 양방향을 추구하는 K 자신의 내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윤리적 죄는 주인공의 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카프카는 아포리즘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인간의 으뜸가는 죄는 두 가지가 있으며 다른 모든 것은 여기서 발생한다. 그것은 바로 성급함과 태만이다. 성급하기 때문에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태만하기 때문에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어쩌면 으뜸가는 죄는 성급함 단 하나일지도 모른다. 성급하기 때문에 추방되었고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요제프 K는 법정과 투쟁하면서 끊임없이 성급한 태도와 태만한 자세를 보여준다. 여인들을 포함해 법정 주변의 인물들을 대할 때 드러나는 태도는 분명 K의 성급함과 태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이 사회에 보여준 성급함은 바로 그 사회로부터 모든 재판 절차가 무시된 채 K를 처형하는 성급함으로 되돌아온다. 윤리적인 죄는 여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엿보인다. 우선 요제프 K는 끊임없이 여자들에게 충동적으로 접근한다. 물론 대체로 하녀나 창녀의 본질을 지닌 여자들 쪽에서 유혹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K가 드러내는 성애는 공격적이며 독신자답게 결혼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여자들에게서 성적 충동을 받고 벌이는 욕구 충족 외에 K가 여자들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은 애정이 아니며 소송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여자에게 접근한다. 비르스트너 양이나 변호사의 정부인 레니와의 관계도 이들이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설 때는 주저없이 버리는 태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요제프 K의 성적인 행동은 애정과는 무관하게 탈인간화된 것이고 여자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물화시키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법정 사원의 부인을 빼앗겼을 때는 법정과의 투쟁에서 맞이한 최초의 명백한 패배로 인식한다. 넷, 에로스와 타나토스. 또한 요제프 K가 연출하는 에로티시즘에는 육체의 소멸을 암시하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알았어요, 가요. 하고 K는 말하더니 뒤따라가서는 그녀를 부둥켜 안고 그녀의 입과 얼굴에다 마구 키스를 했다. 그것은 마치 목마른 짐승이 마침내 발견한 샘물에 혀를 빼고 덤벼드는 꼴이었다.
나중에는 식도 부위에 목에다 키스를 하고 오랫동안 입술을 대고 있었다. 그러나 한 남자의 손이 K의 식도를 누르는 동안 다른 사람은 그의 가슴에 깊숙이 칼을 꽂고 2번 회전시켰다. 식도에 키스를 한 K가 사형 집행인의 손에 식도를 눌리는 제스처로 K의 성에는 죽음과 소송에서의 파멸을 예고해준다는 인상을 풍긴다. 가장 강력한 삶의 징표라고 할 에로스적 욕망 반대편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타나토스가 있다. 이것은 체포된 뒤에 소송의 세계에서 빠져나가려 애쓰는 동시에 줄곧 죽음이나 자살을 염두에 두는 양방향의 태도와 동일한 덫의 구조다. 성애와 죽음의 혼합은 삶을 향유하려는 성욕과 삶의 집착에 대한 반대 성향, 즉 죽음의 욕망, 두 방향에 대한 분열된 자아의 흔들림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프로이트가 말하는 삶과 죽음, 창조와 파괴의 본능으로서 에로스로 표현되는 외부 사회 지향의 자아와 타나토스를 지향하는 순수 세계의 자아로 분열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두 방향을 동시에 추구하다 좌절하는 카프카적 양가치의 전형이라고 할 만하다. 다음의 마지막 장면은 생과 사의 앰비밸런스를 가장 극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K는 자기 머리 위에서 칼이 오고 갈 때 그것을 빼앗아 들고 자신의 가슴을 찔러버리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K는 그런 짓은 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목을 돌리며 주위에 동정을 살폈다. 여기서 확인되듯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끼는 자살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다. 의식 속의 의도는 발동되지 못하고 무의식적인 행위가 표면에 나타난다. 자살이 의무라는 의식 속의 자각은 죽음 직전까지 자유스럽게 목을 돌려 주위를 살피는 무의식적인 삶의 애착으로 분열되어 나타난다. 죽음 역시 동경의 대상이지만 성취되지는 못한다. 죽음은 K의 내면에서 소망되지만 동시에 차용될 때까지 자아에 의해 끝까지 수용되지 않는 양면성을 지니는 것이다. 소송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죽음과 더 친숙한 태도를 취하지만 죽음으로써 출구부재의 공간을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은 보여주지 못한다. 소송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법정과 관계를 맺고 있다. 법정 사환의 부인이나 업무차 K의 직장으로 찾아오는 공장장까지 별별 사람이 다 법정과 관계를 맺는 일면이 드러남으로써 요제프 K의 사방은 온통 법정의 공기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런 환경은 그가 소송과 관련된 비밀을 지키려고 하는 직장에까지 파급됨으로써 K가 생존하는 지상의 공간 전체가 소송 세계가 된다. 실제로 K의 근무 세계와 소송 세계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은행 직원 3사람이 체포 시에 등장하고 직장의 폐물 창고에서 감시인들에 대한 태형이 이루어짐으로써 확인된다. 요컨대 소송 세계에서 해방되려는 요제프 K의 노력은 카프카의 서술 공간에서 불가피한 좌절의 전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외부 세계에서 K가 시도하는 온갖 만난들은 법정의 최종 당국에 그가 도달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시켜주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두가 한계를 지닌 매개자라는 속성 때문에 결정적인 출구 부재의 똑같은 노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5. 온 세상이 법정.
피고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올바른 길은 현실에 만족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법정과 마주선 요제프 K의 모습은 종속이든 저항이든 한마디로 권력과 마주선 힘없는 개체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항은 이미 마비된 상태에서 종속된 개체로서만이 생존해야 하는 것이며, 이런 형상에서는 이미 인간적인 것과 사물적인 것의 경계는 소멸된다. 모든 것이 법정에 속한다 는 화가 티토렐리의 말로 요약되는 법정의 성격은 모든 것을 포함함으로써 법정은 이미 종합적인 삶의 현실이라는 등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K를 소환하는 법정은 일상적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인간의 삶 전반에 대한 형이상학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제가 알고 있는 재판관들이래야 하급 관리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무죄 선고를 내릴 힘은 없습니다. 이런 권력은 당신이나 저나 우리 모두에게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최고 재판소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좁고 미로의 형상을 지닌, 그리고 피고에게는 뱃멀미를 느끼게 하며 변호사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권위와 권력으로 가득 찬 환상적인 법정 세계는 일상적인 법정이 아니라 뭔가에 대한 상징일 것이라고 유추하기는 어렵지 않다. 카프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듯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에서 비롯된 아버지의 권위적인 세계나 신의 세계, 아니면 작가의 의식이 투영된 현대인의 실존에 대한 위기감 등 다양한 추정을 해볼 수 있으며,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아닐 수 있다. 또 이런 점이 카프카가 지닌 작가로서의 풍요로움일 수도 있다. 다만 법정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정이 어떤 태도를 취하며 K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기회를 주는가가 중요하다는 주장처럼, 이 사회를 지배하는 구조적 현실이 어떻게 법정의 정체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9장에서 교도신부가 들려주는 문지기 전설은 법정에 대한 K의 관계를 우화적으로 요약해준다. 즉, 법으로 들어가기 위해 평생을 기다리다 끝내 죽음을 맞는 시골 사람의 예에서 죽음만이 그를 기다림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듯이, 영원히 공중에 떠있는 그 거대한 법정 조직은 이미 탈출 불가의 오르가미를 씌운 상태에서 K를 찾아오는 것이다. 선악이나 정의의 기준과는 아무 상관없이 여자나 뒤쫓는, 그러므로 정의의 여신으로 그려진 재판관이 K에게는 사냥의 여신으로 비치는 이 법정과의 투쟁은 K의 좌절이 필연적이라는 점에서가 아니라 문지기 전설의 시골 사람처럼 그 거대한 조직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저항과 종속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요제프 K가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은 화가 티토렐리가 보여준다. 그가 내놓은 3가지 방법 중 형식상의 무죄 선고가 피곤하고 긴장된 삶이지만 생존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인다. 그러나 다시 무죄 선고가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K는 이렇게 말하고 머리를 흔들었다. 물론입니다. 다시 무죄가 되면 또 체포하고 또 무죄를 받고 또 체포되어 끝이 없지만, 이미 형식적인 무죄 선고란 말부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끝없이 바위를 산 꼭대기로 굴려 올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지포스처럼 고달프고 긴장된 삶이지만
체포와 형식상의 무죄 선고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동안 삶은 이어지는 결정적 장점이 있다. 바로 이것이 요세프 K에게 주어진 유일한 출구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종속적인 삶으로서 자유를 박탈당한 자본주의의 경쟁적 생존 형태이다. K는 티토렐리가 제시한 방법을 진정한 무죄 선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한다. 하지만 진정한 무죄 선고가 불가능하듯이 이런 형태의 존재 방식은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긴장되고 피곤하며 종속적이지만 삶을 지탱해주는 생존 방식과 타협을 거부하고 불가능한 방법을 고집하다 좌절한다는 점에서도 요제프 K의 운명은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송의 전체적인 구조는 고유한 존재를 지향하는 순수 자아와 소속을 지향하는 사회적 존재의 갈등을 다루는 카프카의 문학적 명제를 예시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법을 필요로 하면서 그 법 때문에 파멸하는 법 앞에서의 시골 사람처럼 요제프 K는 소송으로 뒤덮인 세계 속에 살고자 하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그 세계에 의해 처형된다. 다시 말해 그는 이 세계와 더불어 생존할 수도 이 세계를 떠나서 생존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외부 세계와 투쟁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막강한 제도권 앞에서 무기력한 개인의 형상으로 드러남으로써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과 저항의 양방향의 욕구를 노출시킴으로써 출구가 막힌 자체 내의 순환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감시 체계는 더 정교해졌고 조직은 더 거대해졌으며 개인은 더 많은 절차 속에 묶여있고 책임은 점점 구조로 분산된다. 우리는 이제 그 구조를 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저항, 양방향의 욕구는 프로이트의 말대로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제프 K보다 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상 바가본도의 지구촌 문학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